그걸 만들었대. 용인 모현조대라고 그랬는데. 아, 모헨조다로 하라파. 그게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다. 모현에서 모현.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친구 남종욱 교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둘이서 책을 썼어요. 예. 네. 자, 조선 민국 600년입니다. 이걸 우리가 왜 쓰게 됐는지 설명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한 거는 그 대한민국 교과서, 물론 공무원 시험 교과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것만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기본 뼈대가 되는 것은 성리학이다. 그리고 성리학적 질서라는 게 결국은 계속해서 사회 발전을 억압하는 그런 기제로 작동을 했는데, 그게 깨진 거가 1961년도 박정희 쿠데타부터 노태우의 북방 정책이 끝나는 그 시기까지 이제 무인 정권이 30년간 등장을 해서 잠시 나라가 활기차게 돌아가다가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야심차게 문민정부를 선언함으로써 다시 조선은 성리학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돌아갔다. 산업공상 신분질서와 사대주의의 뿌리박은 정신승리의 나라로 다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첫 번째는 이제 정신승리는 다음에 다시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고, 산업공상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인문 쪽에 있는 사람들의 지도 편달 아래서 애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겁도 없이 상업하고 공업하는 놈들이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돌이 장사꾼이라고 폄하했어요. 예, 그런 것들이 갑자기 무슨 박정희 시대에는 훈장을 받지를 않나 그러면서 야,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사회가 흔들려서 엉망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습을 갖다 한 것이 1999년이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직도 이제 그 국회에서 청문회 하게 되면은 재벌 총수를 부르는 게 거의 취미생활처럼 됐어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산업 여군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문가 대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안 바쁘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바쁜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대충 그 회의나 좀 하고 이렇게 말로 다 하는 거지, 거긴 가가지고 물건 만들고 팔고 혁신하고 막 뼈가 부서지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앉혀놨다가 한두 마디 물어보고 보내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 이거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반복하는 거, 이거야말로 큰 문제다. 이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386이 이제 이를테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딱 30년 동안 이제 386들이 집권을 했는데, 이 386들의 가장 특기가 다시 성리학적 질서를 세우면서 그 상공업에 대해서 뻑한 무슨 재벌을 해체하는 둥, 그 다음에 김상조 씨가 어디 회의 같은 거 할 때 좀 늦게 와가지고 기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재벌들 혼내주느라고 늦었다. 자기는 재벌보다 훨씬 위에 있다, 이런 의식이 배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공부도 잘하고 교수고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지방은 특히 그래도 심하다고 그래요. 지방에 가면은 지방의 이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결성이 돼가지고 이 관료들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이렇게 그 사법 쪽에 있는 공무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에서 괜찮은 기업하는 하는 사람 보내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뜯어먹는 게 취미고. 그러니까 기업인이 무슨 봉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공업자들이 무슨 봉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일본처럼 사무라이 사자 산업공상이었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대한민국 문치주의, 이것이 대한민국을 결국 망치게 된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둘이서 썼게 됐고, 키워드를 12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은 저는 현대사는 몇 권 쓴 게 있어가지고 저는 조선을 썼고, 대한민국은 이제 장원재 박사가 쓰고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책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주로 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서 이런 것도 있어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에 근거해서 도발을 해보자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중심으로 했는데,
가령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단일 정책을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시도했던 정부가 사람들이 이승만 정부라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다가 협상하자 해가지고 그때 8개 조항인가를 걸었는데 그 조항을 일본에서 뭐라는 거야 영감탱이가 하고 하나도 안 받아주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요새 전문 용어로 빡이 쳐가지고 반일 정책을 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를 61년대 박정희가 결국 타결을 시켰다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동해에다가 국제법과 관계없이 그냥 임의로 선을 쭉 그어놓고 이거 우리 영해 그리고 평화선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재밌는 인물인데 1950년대를 치게 되면 이를테면 젤렌스키 같은 인물인 거예요. 네. 대형 사고를 많이 쳤죠. 그렇죠. 초대형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만 총통 바뀐 사람 누군지 모르고 다 모르지만은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 누구 전 세계 사람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50년대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어디든지 몰라. 그러나 이승만은 알아. 대형 사고를 치니까. 예를 들면 반공포로 석방. 그 이제 그거는 대형 사고 중에 초대형 사고고. 네. 원래 그 유엔군이 투입될 때는 침략자들을 38선 밖으로 다시 밀어낸다가 컨셉이었는데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고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넘어.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이상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군이 38선을 최초로 돌파한 날을 기념해서 10월 1일 국군의 네, 날이 생겼습니다. 예,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유엔은 다 필요 없니까 그냥 국제법 공부하셨다는 분이 왜 그렇게 국제법을 하나도 안 지켰는지. 이게 좀 내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군의 입장은 원상 회복 38선까지만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스톱이다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볼 때 아니 전쟁 일으킨 놈한테 징치도 안 하고 이걸 원상에 회복하느라고 이렇게 수많은 인명을 바치고 돈을 써 이건 말이 안 돼. 이참에 북진통일하자. 근데 이제 국제법을 대놓고 어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 동해안 쪽에 그렇죠. 뭐 양양 이쪽에 보면은 38선 북쪽에 이제 고지가 하나 있는데 저기를 점령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38선 이남이 그냥 다 적의 포화에 노출되는 것과 상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38선 이북이긴 하지만은 저 북쪽 고지만 하나 좀 어떻게 전술 전략적으로 점령하는 걸로 허락을 해달라. 예. 그래서 밀고 올라갔는데 올라간 김에 자, 고 이렇게 된 거죠. 원래 한번 시작한 일은 멈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요거를 지금 4개나 5개 정도로 잘라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새 참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원래 한국인들이 책을 참 많이 읽긴 하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안 읽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책을 썼다고 그러면 자꾸 와가지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책이 안 나옵니다. 책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연구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이 어느 정도 판매가 돼줘야지 다음 책을 또 쓰고 그동안에 그렇죠. 또 누적된 학습된 결과들이 거기 네. 투입이 돼가지고 나갈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소설한 책은 제가 장담하는데 이게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쓴 책은 없었고 심지어는 제가 조선을 썼지만은 저는 조선에서 챕터 중에 하나를 송시열로 잡았거든요. 송시열 그가 곧 조선이다. 그가 조선인 거예요, 송시열.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군주 이름 외워가면서 뭐 태정태세 문단세 하는데 이거는 정말 쓸데없이 안 중요한 걸 갖다 공부하는 방식이고 중요한 거는 성리학이 시작부터 마지막 건 고종 때까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래도 퇴계하고 율곡이 나름대로 있을 때는 성리학에 대해서 주고받는 얘기가 있는데 딱 17세기인가 이 송시열이 딱 그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 산림의 거두, 사림이 아니라 산림, 산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이게 거두가 되면서부터 그때는 다른 이론을 제기하면 무조건 사문난정. 사문난족이라고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는 그냥 겁니다. 죽입니다. 근데 이게 성리학적인 철학과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예. 이른바 문체만 조금 좀 발랄해도 그냥 그렇죠. 갖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심각한데, 이를테면은 정조가 그때 그 문체해가지고 이제 또 했었잖아요. 네. 그 아주 이 황당한 조항도 하나 있는데, 책의 사이즈를 정해가지고 책이 너무 작으면은 누워서 보는 수가 있으니까 책 작게 만든 것도 안 된다고. 책을 신성시한 거죠. 그렇잖아요. 책을 딱 이렇게 하고 책을 보는 겁니다. 우리처럼 막 보고 막 줄 긋고 막 이렇게 하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도 못 꾸고 심지어는 네. 책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이것도 중대 범죄입니다. 예, 이게 이제 거의 근본주의에 가까운데 이슬람에서 가령 쿠란을 갖다가 놓고 있다가 쿠란에 이렇게 베입고 잠을 자다가 침을 흘린다. 이게 사형입니다. 신성모독이니까요. 사형이에요. 근데 이게 다 이게 저 아랍어로 쓰지는 않고 각 나라별로 이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럼 영어로 된 쿠란도 있을 텐데 그 쿠란을 베고 침을 흘리게 되면 무기징역 뭐 이 정도 좀 깎아잖아요. 이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주의. 그렇죠. 근본주의. 예, 근본주의 이런 얘기를 갖다 주로 했고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의 문제는 네. 자기만 옳다. 이 방식 이외에는 뭐든지 옳지 않다. 예.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할 놈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송시열에 관해서 이제 제가 특히 이제 한 것은 한쪽에서는 이제 송자, 뭐 송자. 공자, 맹자처럼 송자라고 예. 추앙을 했었고 한쪽에서는 뭐 천하의 역적이다라고 이제 깎아내렸고 뭐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83세. 한쪽에서는 깎아내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마치 양쪽이 대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아 그렇죠. 네. 압도적인 헤비급과 네. 벤턴급이나 플라이급에서도 저 아래급에 밖에 왜냐면 서인이 다 죽였거든. 그러니까 헤비급 세계 챔피언과 플라이급 뭐 아마추어 선수 간의 대결 그런 정도 정도지. 그러니까 없지는 않았지만 비판을 이게 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송시열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딱 한 가지만 하자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송시열도 병자호란 당시에 남한산성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종구품인가 정구품인가 그거밖에 안 나왔지 발언권이 없어가지고 영화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당연히 취향은 척사파 오랑캐를 무찌르자. 그래서 북보를 갖다가 준비하는 효종하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바꿔가는데 효종은 정말로 북보를 하고 싶어 했고 그렇죠. 이완을 대장으로 임명해서 예. 활 쏘는 방식 이런 것도 그 기마 부대의 그렇죠. 말 타는 방식을 청나라 방식으로 다 바꾸고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력을 높이는데 그렇죠.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중요한 포인트는 기병을 육성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기병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넓은 평야가 없기 때문에. 그 결국은 이제 그 군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데 기병을 양성했다는 얘기는 만주 쪽으로 올라가겠다. 벌판에서 싸우겠다. 예, 작전하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송시열은 그게 아니고 명나라가 그런 식으로 청나라한테 그 이 오로지 무식한 오랑캐 이 만주족들한테 주어 터진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만 있는 거지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당한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거는 명나라고 성리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송시열은 그 북보를 말한 거고 효종은 진심으로 북보를 말한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북보를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나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꿔요. 송시열이 바꿔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책을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게 되면은 그 성리학의 이와 기 같은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는 하늘에 뛰어나고 탁월하고 고상한 것을 뜻하고 리는 땅의 기운을 말합니다. 기는. 네. 리는 고상한 것, 네. 기는 뭐 현실 운영책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형과 이상은 전부 다 리에 해당하는 거고 땅의 기를 갖다 억누르자.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수양을 해가지고 땅의 그 나쁜 기를 누르고 그리고 하늘의 이 숭엄하고 진실한 그 모습을 가진 리를 숭상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종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을 닦으시옵소서. 이게 그 황당하게 그냥 뜬금없는 던지는 멘트가 아니고 나름대로 그게 철학적 기반이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효종과 딱 부딪혔는데 이제 송시열도 좀 걱정이 되긴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갑자기 또 대단한 그 정쟁을 무릅쓰고라도 자기를 내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하니까 갑자기 효종이 또 급사를 하네. 그래가지고 송시열이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송시열에 관한 얘기는 한 챕터를 다 다뤘는데 고종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병자년의 그 치욕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게 구한말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할 때 병조에 해당하는 무관이 하는 얘기가 덕을 닦으시옵소서. 이 말도 이 인간이 미쳐서가 아닙니다. 성리학자 들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낮은 땅의 기를 누르고 위에 리를 제대로 살리자.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그 리와 기가 사람에게 미리부터 다 배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플라톤 때하고 똑같은 건데 리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양반 중에서도
그 아주 사대부 그리고 서울 말고 적통만 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공상은 아예 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얘는 기운이 워낙 탁하기 때문에. 근데 같은 리를 가지고 있으나 적통들은 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리고 서울들은 밑으로 내려가 있는 리다. 그래서 얘는 과거를 못 보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사회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상공도 못 이기고 상공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서울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18세기 들어와서 그 중소 그 상공업자들하고 상인들이 크고 그 다음에 서울들이 이제 북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서양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구도로 가야 되냐면은 부르주아 혁명으로 가야 되는 이런 코스인데 택도 없는 거죠. 조선에서는. 그렇죠. 완전히 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조가 그랬나요? 효종이 그랬나요? 신하들을 앞에 놓고 아니 군비 증강을 하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네. 이도저도 아무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 똑같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일을 벌이고 저런 일을 갚듯이 네. 저런 일을 하게 되니까 로즈벨트 대통령이 그랬잖아. 팔 하나밖에 없는 경제학자는 없냐고. 항상 네. 두 가지 말을 하니까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항상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압도적인 존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율곡이나 이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말하는데 송시열이 딱 이렇게 한마디로 잘라서 말합니다. 나는 이 둘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주자, 즉 성리학에 맞으면은 맞는 것이고 여기와 어긋나면 틀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조선 천지에서 유일하게 송시열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이런 말을 누가 다른 사람이 했다. 바로 사문난적. 바로 그냥 죽는 겁니다. 바로 죽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가 뭐 이론을 제시했다고 해서 어디 끌려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뭐 벼슬을 하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 실제로 이 양반이 관직에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고 대체로 이제 왕하고 이제 아주 그 왕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조선 역사에서 몇 번 안 되는데 계속 그거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독대. 네, 내 급수는 신하들하고 어울려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내 급수에 안 맞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왕과 나, 임금과 나 두세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숙종한테 골로 가게 되죠. 그렇죠. 숙종은 이 엄숙한 숙자를 쓴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시호 숙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엄숙하고 네. 한편으로는 무자비하고 네. 왕권 강화의 진심이었던 왕이었습니다. 네. 그 일단은 그 왕들이 보면은 계속 그 뭐 혈통에 있어가지고 적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 모든 관점에서 혈통이 다 좋고 그다음에 왕사자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성격이 개떡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몰랐어요. 그 숙종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아침 달라, 점심 달라, 저녁 달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도다. 근데 그게 전략적으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때 신하들이 아니 임금도 넓게 보면 중국 황제의 신하인데 네. 너나 나나 똑같은 신하 처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맞먹으려고 들었고 서인 정권은 이른바 이 좀 과격한 용어가 될까요? 6.25 탈레반. 그렇죠. 이게 탈레반. 네. 안 과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 이외의 모든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다 배제하고 철학적인 걸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기끼리만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탈레반이라는 표현도 너무 좋게 쳐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 유교 IS. 네. 좀 더 극단주의자들, 네,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IS가 그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다음에 이라크 앤 시리아 이렇게 IS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탈레반은 그래도 교화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였고 그래서 그런 죽임을 당하는 걸로 송시열은 끝이 나지만은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동묘라는 것을 세우면서 송시열을 완벽하게 다시 복권시키면서 조선은 다시 성리학적 질서가 안고해지는 오히려 만동묘라는 거는 명나라 황제 만력제를 모신 사상 신종. 예. 충청도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되게 가파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계단이 가파라 가지고 기어 올라가라는 뜻이죠.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것을 세우면서 송시열이 완전히 복권이 됐고, 그다음 조선왕조실록에서 이름이 뭐 2,800번, 900번 나오는데 제가 숫자가 되게 약한 편이라서 아무튼 조선왕조실록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송시열이. 이만큼 나오는 인물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인물이 그 활동할 당시에 이름이 나오는 건 괜찮은데 고종 때도 이름이 나와요. 네, 죽은 뒤에도. 그렇다는 게 놀랍다는 것이고. 그 만동묘라는 거는 결국은 조선에 뭐 법궁인 경복궁도 있고 이제 뭐 경운궁, 경희궁, 뭐 덕수궁은 그때 이름이 좀 달랐습니다. 아무튼 5개의 궁궐이 있는데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동묘가 훨씬 더 정통성이 있다. 예. 이거를 강조한 거고 그 만동묘 관리를 하는 서인이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지배자라는 그렇죠. 선언이나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젊었을 때 대원군이 거기 한번 갔다가 만동묘 묘지기한테 구타를 당합니다. 등참봉 네. 구급.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저희가 어떤 설명 드렸냐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고 그리고 송시열의 나라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이제 바로 여기서 지금 서인 얘기를 갖다가 장원재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서인 얘기가 되게 재밌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길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조국 장원재 공적 조선민국 600년 해설 제2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인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성리학과 송시열이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하면은 서인은 실질적인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선 왕조의 거의 뭐 제1당 지금 북한 노동당 정도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조선 후기는 아무튼 서인 정권이 다 그냥 예. 그것도 노론이 다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공무원 시험서 솔직히 말하면은 한국사 시험 문제 보면은 그 공무원 시험 공부하신 분들이 저보다 저는 훨씬 잘 나와요. 저는 쓰면 다 틀릴 거야 아마 대부분 다. 이게 사색당파 이게 좀 복잡하죠. 그게 그 뭐 저 이조 전랑 자리를 놓고 뭐 동인 서인이 갈리고 이런 거는 포인트가 아니고 서인의 정신 상태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건데. 집권 여당 예. 가장 강력했던 집권 여당의 정신 상태가 뭐였느냐. 예. 자, 동인과 서인이 갈라야 되는 거는 이제 뭐 앞에 책에다 이제 뭐 다른 얘기 좀 써놓겠습니다만은 갈라진 다음에 이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죠. 그렇죠. 남북으로 갈리는데 북인은 광해군 정권 때 잠깐 집권합니다. 잠깐 집권하다가 바로 광해군과 함께 날아가고 이제 남인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남인하고 서인 두 가지만 지금 이제 설명을 갖다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서인과 남인은 그 리기론에서 서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서인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조선에서는 네가 임금이고 내가 신하야. 그런데 명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너도 신하야. 나도 신하야. 그 배신이라 그러죠. 신하의 신하. 네. 너도 신하, 나도 신하. 왕이 가지고 있는 리나 우리가 사대부가 가지고 있는 리나 다를 게 없다 이거죠. 남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인은 사대부의 기보다는 그래도 임금의 리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테면 약간 조금 왕당파가 되고 서인은 그 이를테면 의회주의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서인이 마치 의회주의자요 약간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 의회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중국의 인민 대표적 회의 같은 그런 거죠. 그걸 의회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네 그 서인 양반 세력 이외에는 다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않고, 그리고 임금은 같이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하나도 안 중요해. 당신은 그냥 왕이 없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일 뿐이다. 네, 서인은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그래요. 물론 이제 왕한테 막 밑보여가지고 귀한 거 맞아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왕이라는 건 혈통을 해가지고 몇 명 안 나오잖아. 여기는 개떼 혹은 바퀴벌레처럼 많은 것들 중에서 네. 경쟁을 통해서 올라온 애들이 붙잖아요. 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숫자가 상대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실국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임금이 결혼할 때 꼭 그 자리를 이제 서인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 왕의 와이프 자리는 우리 서인 집안에서 낸다. 그래서 맨날 보면은 그 있잖아요. 사회가 흉흉하다고 설명할 때 보면은 뭐 외척이 바로하여 뭐 그게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왕의 인척들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예 나올 수가 없고 구조적으로 물론 몰래 하긴 했는데 아직 미미하고 그 대신에 외척은 그걸 그 법적인 한계가 없는 게 정치에 참여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외척이 날 때는 항상 기본인데 그 외척이 모조리 다 서인 집안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자리만은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인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남인만 해도 과학기술 발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생활 향상에 조금은 관심이 있었는데 약간 있었죠. 서인은 그런 거 없고 예. 국방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고 국방하면 안 돼요. 네. 왜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같다. 여기 책에도 약간 언급하긴 했는데 조선이란 나라의 사대부들이 아무리 멍청하다고 해도 임진왜란을 당하고 나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을까? 여기 약간 의문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 국토가 유린되다시피 했는데 그 요새 가치로 말하면 임진왜란 전에 GDP가 1인당 GNP인가요? GDP인가요? GDP가 2달러였는데 1달러가 됐거든요. 그 절반 이하로 줄었고 네. 인구도 뭐 심각하게 격감했습니다. 50%에서 뭐 심하게 보면 60%, 70%까지 줄었던 사람도 막 그랬는데 세수가 4분의 3이 날아가고 4분의 1만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달러가 됐다는 얘기는 반토막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생존이 매우 불가능한 어려워졌다. 상황, 이런 상황이 됐던 거고 이런 상황에서 또 침공을 당하면 끝장이라고 했을 텐데 왜 그 결사적으로 그 병력을 양성을 안 했냐. 이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병력을 양성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사람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말로 제대를 해가지고 전역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당시 밀란이 많이 일어나잖아. 근데 군대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밀란에 가담하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농사꾼은 농사만 지어야 돼. 만약 농사꾼이 전투 기술을 알고 있다. 이러면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또 맞게 되면은 명나라 가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하든 병력 자체를 강화해가지고 후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결사적으로 봉쇄한다. 그리고 서인 집권층들은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요. 예. 자기들 문제가 아닌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쓴 것 중에 하나가 왕들 단위로 끊어서 읽지 말아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가 중요한 거는 이 당인들이 어떤 식으로 부딪혀가면서 서인이 마지막에 최종 승자가 되느냐 이 과정을 봐야 되는데 예속 논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속 논쟁을 가지고 그게 왜 3년이고 1년이고 이런 걸 갖다가 자꾸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때 서인하고 남인이 어떻게 싸우느냐. 결국 파워 게임인 겁니다. 그건 명분일 뿐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최초 효종이 죽고 나서 상복을 갖다가 1년이냐 3년이냐. 1년 3년은 간단해요. 서인이 볼 때는 얘도 신하거든요. 그리고 자격도 없으니까 1년만 입으면 돼. 원래 3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효종이 이제 적장자냐 아니냐. 적장자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지네도 차마 그 말은 못하는 거야 대놓고. 너도 신하잖아. 중국 황제 신하잖아. 너도 신하니까 사대부처럼 1년만 입어. 이 얘기를 한 거고. 이 사람이 정말 조선의 유일하고 독보적인 그냥 임금이다 하게 되면 3년 입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예속 논쟁 3년이냐 1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건 명분일 뿐이고 네. 현실적으로는 정권 탈취에 그렇죠. 가장 큰 말하자면 관심이 있었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현대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뭐 여성운동이나 인권운동, 환경운동 뭐 하여튼 온갖 시민단체들이 많잖아요. 일부 극소수 시민단체들은 자기네들이 내세우는 뭐 여성 인권 이런 거는 뭐 북한 뭐 인권 이런 거는 관심 없고 그렇죠. 오직 뭔가 이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성리학적 변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일부 극소수 시민사회단체는 본인들이 내세우는 명분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없죠.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인하고 서인이 이조 전랑 자리를 놓고 이제 붙었다고 하는데 김효원하고 심의겸하고 요 둘이 나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으로 보게 되면은 요 짝은 386 운동권 전대협 세대고 요 밑에 한총련 세대거든요.
사실 몇 년 차이 안 나요. 년 차이가 안 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게 쫙하게 갈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일자리 싸움 했잖아요. 일자리 다툼. 일자리 다툼이 동인과 서인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것은 사람 잘 살고 이런 거에는 관심 없고 백성 굶어 죽는 것도 뭐 큰 관심 없고 오직 이제 정권, 명분 이런 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항상 적을 수밖에 없고 일자리래야 벼슬자리가 거의 그러니까. 전부인 겁니다. 네.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고 좀 인간답게 살고 싶은 거는 시대를 뛰어넘는 동서고금의 공통된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 표현하는 거, 음. 뭐 잘 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억압을 하는 겁니다. 왜 감정을 억압하느냐? 잘 살려는 욕망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자꾸 세뇌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로애락을 좀 신나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잘 살고자 하는 욕구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과도하게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안빈낙도 뭐 그렇죠. 청풍명월 아니 사람이 굶어 죽는데 무슨 안빈낙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자꾸 해야지 계급투쟁이 안 일어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식이 깨지 못하게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신분 질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실제로 자기들은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은 포장을 성리학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더 명분이 더 중요해지고 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어진다는 말씀이고 이제 그게 바로 결국은 대외적으로는 정신승리로 나타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서인 얘기를 갖다 조금만 이제 더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리고 북인이 날아가고 남인이 남고 서인이 있었을 때 요 두 당이 5라운드를 뜁니다. 네. 그때 이제 시작은 예속 논쟁 때부터 뛰는 거예요. 1라운드 서인 승리. 2라운드 역시 예속 논쟁인데 이번에는 왕비가 죽었죠. 네. 왕비가 죽었는데 왕이 그때 누구였죠? 그때가 현종. 네. 현종이 곳에 좀 컸어요. 십몇 년 만에 일어났거든. 2차 예속 논쟁. 그러니까 좀 머리도 크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남인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때까지는 그래도 아무리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만은 명분 이런 걸 갖다 중시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하다 보니까 부모도 사실은 또 지네끼리 다 한 달에 건너면 아는 다 처지고 서인이고 남인이고 혼맥이니 뭐 그러니까 학연 지연으로 다 얽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냥 뭐 좀 서로 이렇게 한번 지고 이기고 하더라도 뭐 잘해 뭐 귀향 한번 갔다 와라 뭐 이 정도로 했는데 3라운드부터는 이제 좀 이 싸움이 거칠기 시작하는데 이 숙종 때죠. 세 번의 환국이 이제 이루어진다. 첫 번째가 예종 때 1라운드 서인 승리, 2라운드 남인 승리. 3라운드 때 숙종이 등극을 하면서 서인들을 세웁니다. 남인 천하가 이제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때 뭐 장옥정이나 뭐 인현왕후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남인하고 서인이 싸우는데 이때부터 뭐가 달라지냐면은 서로 좀 과격해져요.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절멸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3라운드 때 서인이 승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따귀를 때립니다. 그렇죠. 이게 비유를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예. 그랬더니 4라운드 때 남인이 승리를 하거든요. 4라운드 승리하니까 남인은 이번에는 총질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5라운드 서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 한반도에 정치적인 이유로 4대국 간의 이 분쟁이 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고사포를 쏘죠. 고사포를 쏴가지고 싹 죽여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려요, 거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그 사이에 무슨 효종이 있고 현종이 있고 뭐 왕은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거 왕이 왕권을 갖다 제대로 휘둘렀던 것은 뭐 태종하고 세조 그리고 숙종도 어차피 혼자서 휘두르지 못했고 이제 그 자기 세력들 들고 했던 거니까 약간 태종하고 세조가 A 뿔뿔 투뿔이라고 그러면은 숙종은 한 A 정도. 네, A나 A 정도. 그리고 왕은 아니지만은 10년 동안 쥐고 흔들었던 대원군. 네. 요 정도 빼고는 사실 왕들이 제대로 지가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대부의 나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사대부는 성리학에 기반해 있다.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드러내는 건 서인이고 서인이 이제 노론이 되고 노론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사도세자를 놓고 이제 갈리잖아요. 네. 입장이 갈려가지고 노론은 이제 벽에 가둬서 죽이자. 노론 벽파라고 보통 하죠. 네, 벽파, 시파와 벽파가 있습니다. 네. 시파는 그러지 말자. 네. 시원하게 풀어주자. 대체로 근데 강성들이 보통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벽파 시파는 갈리긴 했는데 그때부터는 당인 수준으로까지 발전을 못하고 서인이 노론이 되고 노론이 나중에 몇 개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이렇게 간 끝에 결국 망했다. 그리고 그 집안에 한 집안이 영민씨, 대원군 와이프도 영민씨, 고종 와이프도 영민씨, 네, 민비. 민자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대한민국과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이제 북인 같으면은 광해군 때 잠깐 집권했던 것 빼고는 철저히 몰락했습니다. 예. 집권 가능성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북인의 목숨 바친 사람들이 있었고 있죠. 그 북인조차도 누가 봐도 집권 가능성이 없는 소수파인데 그 사이에 또 골북하고 육북으로 예. 나뉩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그 최근 대한민국의 이런저런 그 네. 군소 정당 네. 자연스럽게 저는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종특이라고 해야 되나 족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참 우울해지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분열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다라고 몸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여기에 관한 세계 기록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미 군정청이 네. 뭐 온갖 이런저런 정치단체 결사체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정당 등록을 받아서 네. 등록증 교부하고 뭔가 이제 제도적으로 해보자. 네. 이랬을 때 남쪽 38선 남쪽에서만 386개인가? 그렇죠. 400개가 조금 안 되는 정당이 네. 등록을 합니다. 미군정에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그다지 밟지 못한 군인들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나라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럼 기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나? 네. 또 이름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네. 예. 380 몇 개. 그 문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정당 이름도 한번 쭉쭉 보고. 보나마나 뭐 뻔한 건데 그 뭐 겹치기도 뭐 수두룩 할 거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5명만 모이면 정당이 10개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고질병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거가 1919년 3.1운동이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임시정부가 갑자기 빡 생기잖아요. 네, 뭐 한성정부, 노령정부, 뭐. 총 8개가 네. 생겼는데 실체가 있는 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저 시베리아 쪽 어디냐? 시베리아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네. 쪽에 하나, 그 다음에 한성에 하나, 그 다음에 이 중국에 하나.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머지 5개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말만 임시정부지 아무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체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드는데 대단히 탁월하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언젠가 남조국 칼럼에 우리가 성리학적인 세계에서 아직도 살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 1,000원짜리의 모델은 이 선생님, 예. 그러니까 성균관 장학생. 예. 5,000원짜리는 이황, 예. 성균관 교수. 예.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 성균관 이사장. 예. 50,000원짜리는 신사임당, 예. 성균관 학부형. 그러니까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그 사람들이 봐서 대한민국 아니에요? 나 분명히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난 대한민국이란 나라 K-팝, K 뭐 푸드 이렇게 이런 거 체험하러 왔는데 다 조선밖에 없고 가서 보려면 궁궐 보라고 그러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70년 만에 최고의 발전을 한 그렇죠. 이걸 보러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서 이렇게 정신적인 걸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정신이 보입니까? 정신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아요. 정신은 보통 나가긴 하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정신이 보이나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성리학적인 질서가 잠시 붕괴되는데 이게 붕괴됐다기보다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3대 대통령 30년 동안 눌려 있었던 거지. 이 살인들이, 정치적 살인들이. 그러면서 이 상공업자들이 이 세상 만난 것처럼
이 설치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게 김영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사대부들의 우리 양반들의 사대부들의 지도 편들에 따라서 너네들은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의 목민 정신을 부디 거절하지 않길 바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5.16 하고 나서 4.19와 5.16을 연장선상으로 보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하지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그 휘하, 수하는 서인 정권의 후예들이 다 장악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국민들 잘 사는 문제 이런 거는 크게 관심 없고 그냥 정권 유지 등등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산업공상 질서의 뿌리박은 구제도, 봉건적 잔재를 혁파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4.19인데 그렇죠. 4.19 이후에는 정권을 다시 구정객들한테 주니까 이거는 뭐 별반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네. 박정희 대통령 책에 보면 4.19나 5.16을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민주당 정권이라는 것은 간판만 바꾼 이른바 4대부 정권이다라고 그렇죠. 예.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망하지 않고 조선이 안에서 내부대로 붕괴가 되는 이제 부르주아 혁명 통해서 붕괴가 됐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지는데 외부에 가지고 왕조가 단절되는 상황만 온 것이고 실제로는 거기 지배 계층 그대로 살아남아가지고 쭉 내려오고 이 사람들이 이 자유당이 되고 그다음에 자유당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호남 지도들 중심에서 한민당, 민주당이 되고 결국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있던 가난한 농촌의 이 혁명 군인들, 특히 일본에서도 하급 사무라이들이 주축이 돼서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단히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해서 잠시 바꿨던 것이 61년부터 87년까지 92년까지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원상태로 쭉 돌아온 상태가 됐고 우리 민족사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는 예외적인 겁니다. 경우입니다. 예. 근데 바람직한 경우였잖아요. 보기에 따라서는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때 다 만들어졌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어떤 외형이나 내부적인 모습에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영삼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대부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 특징은 돈은 그냥 벌리는 줄 안다. 예.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먹을 것 타고 태어난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항상 고고하고 뭐 안빈 낙도가 가장 최고의 예. 그 지향점이고 이분들은 냉정히 말해서 자기가 별로 밥벌이를 해본 경험들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그 펜대 굴리는 직업에 대한 선호가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망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당장 입시만 봐도 그래요. 그냥 보게 되면은 그 동안에 이제 지겹도록 이 율사들 사실 그것도 조선시대에는 A급이 아니고 B급이긴 했는데 지금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공대하고 상업계통으로 많이 진출을 갖다가 하는 나라는 바람직한 나라인데 법대 가고 의대 가고 이렇게 되는 나라는 앞으로 뭘 만들 거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30년 동안 만들어낸 그 뼈대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긴 한데 이게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은 그 30년 동안 만들어낸 것이 워낙 강건하니까 어떻게든 맞으면서도 가긴 갈 거냐 이게 저는 궁금한데 이게 바로 나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결국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사대주의자들 또 성리학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북조선 수뇌부가 되겠죠. 예, 북한 얘기는 이제 한번 다시 저희가 근데 할 텐데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밖의 세계는 잘 몰라요. 극단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자기 중심적이냐면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70년대에 대한민국에 널리 퍼졌던 신화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짜장면은 스파게티에 영향을 끼쳤다. 예.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 와서
고려 사람들이 먹는 짜장면을 보고 본국에 돌아가서 만든 게 스파게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거 사실 아니야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더한 게 있나요? 메소포타미아에 우르라는 도시를 건설한 게 네. 용인 쪽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가서 거주한. 그걸 책도 있어요, 책도. 아니 왜? 몰라, 아니, 하여간 책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향토사학자 쓴 책인데 네. 제가 보다가 너무나 놀리고 완벽해서 놀랐어요. 네. 그런데 아니 뭐 용이라고 우루하고 뭐야 가서 했대. 발음이 유사하다. 그래서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 살린다고 우르 아니에요 거기가. 그걸 만들었대. 용인 모현 쪽 어디라고 그랬는데. 아 모헨조다로 하라파 그게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다. 모현에서 모현. 자, 이 농담으로 생각을 하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성리학과 이제 송시열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정치즘이 실제로 구현된 정치 집단으로서의 서인의 마인드, 네. 그 서인과 남인의 싸움을 통해서 본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성리학의 아주 이 포인트 중에 하나인 정신승리, 네. 이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조국 장원자의 조선민국 600년 해설판 이제 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회 맞죠? 예, 3회입니다. 어디까지는 해설판이고요. 정말 재밌는 얘기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네, 책 속에 진짜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기로 한 건 정신승리. 그렇습니다. 성리학의 독창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이제 정신승리를 말씀드리는데, 왜 일단 정신승리가 성리학의 기본 마인드가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잠시 서양과 중국의 고대 철학의 기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하면은 플라톤이 됐어요. 네. 자, 동양 철학은 누굽니까? 공자가 역시 비조죠. 그렇죠. 비조가 되죠. 플라톤과 공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한 사람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에 태어나 그것을 모조리 지켜본 펠로폰네소스 키드. 그렇게 따지면 공자도 춘추 전국시대 춘추 한가운데를 전국시대 관통하는 키드. 네. 가장 그러니까 살기 빡빡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나 온갖 이론들이 백화쟁명식으로 피어나던 예. 뭐 그런 시대죠. 이제 왜 여기 정신승리 나오느냐? 자, 이제 서양부터 볼게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화 300에서 보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 이미지로 나와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황제께서 와가지고 이 코딱지만한 그리스 반도를 갖다가 한번 밟아주려고 오셨다가 네. 생각처럼 뜻대로 안 돼가지고 네. 이른바 도시국가 연합 세력에 연합세력한테 밀려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돼가지고 그때 그 살라미스전하고 마라톤에서 두 번 다 아테나가 승리를 거두면서 갑자기 작은 산밖에 없고 돌밖에 없는 그런 폴리스였던 아테네가 그리스 폴리스의 최강자로 등극을 합니다. 맹주가 됩니다. 맹주가 되니까 기존의 맹주였던 스파르타 이제 둘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전쟁 때하고 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차이가 있는 게 페르시아 전쟁은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종족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들이 흔히 말하는 바바, 그러니까 그리스어만이 제대로 된 인간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문명 언어. 문명 언어인데 표준어인데 저쪽에서 건너온 페르시아 사람들이 쓰는 말은 자기들 귀에는 바바바바바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바리안, 그래서 거기서 야만인이라는 예. 그 어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같은 언어를 쓰는 그리스 민족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잔인해지거든요. 원래 내전이 훨씬 더 잔인합니다. 그렇죠. 이해관계가 더 이해관계가 깊이 예.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동족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생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종족도 말도 안 통하는 상대와 전쟁을 할 때는 개인적인 악감정이 생길 일이 별로 없어요. 말이 통하게 되면은 저 사람 행동을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잔인해지고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후한도 두렵고. 그러면서 이게 서로 분노와 복수심이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서로 간에 더 강도 이렇게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얼마큼 심각했냐면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에 그 두 나라만 싸운 게 아니고 그 밑에 그 하부에 있는 국가들 이른바 이제 연합군식으로 참전을 네, 하죠. 네, 참전하는데 또 그 연합군 안에서 또 폴리스 안에서도 또 그리스 아테네파와
스파르타파. 그쪽 반도 여기서 또 싸우게 돼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형과 동생이 싸우고 이렇게 되면서 무자비하게 죽거든요. 이걸 보면서 플라톤이 우리가 그리스가 비록 아웅다웅 싸우긴 했지만 아테네하고 이 스파르타가 전격적으로 붙기 전까지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의 그 장례 풍속이 되게 독특했는데 항상 시신을 묻은 다음에 흙을 잘 덮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흙이 무겁지 않기를.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하고 육체를 분리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일부 인텔리 분자들은 그게 가능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하고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사실을 정확히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지 않으면은 얘가 계속 나타나가지고 내가 되는 일이 이렇게 된다. 해코지를 한다. 해코지를 한다. 이런 식이 돼가지고 장례를 잘 치렀거든요. 그런데 펠로폰네소 전쟁이 그 막바지에 갈 무렵하고 앞부분에서 질병 돌았어요. 이럴 때 되면은 시체를 막 계속 막 버립니다, 그냥.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는 그걸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에 그 영화 그 트로이 같은 영화 보면은 잘 이 기름으로 이렇게 다 이 유황 발라가지고 반질반질 해놓고 눈에다 금화까지 띡띡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던지는 거야, 그냥. 던지고 가면은 다른 사람에서 또 던지고 그 위에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 구덩이에다가 그냥 다 시신을 네, 던지는 던지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당시 관념으로 보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의무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계속 생각한 것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진짜 세상이 아니다. 진짜 세상은 좋고 선한 것. 바로 이데아라고 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어디 피안의 세계. 별도로 존재하는 피안의 세계가 있다. 그게 실제 세계고 여기는 빛에 비춰가지고 그림자가 생겨있는 가짜 세상이다. 그게 이제 동굴의 비유죠. 동굴의 비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의 끔찍한 정치적 상황과 전쟁에 일어난 그 피폐함을 정신적으로 이겨보려고 만든 게 바로 플라톤 철학이다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단순화시킨 거기 때문에 플라톤 철학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저희가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겁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춘추시대는 이를테면은 이런 겁니다. 랭킹전. 싸워가지고 너 1등, 너 2등, 3등, 4등 정하는 게 춘추시대. 전국시대는 붙으면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철이 발명됐거든. 그렇죠. 네, 철이 발명되면서 살상력이 높아집니다. 철기 무기가 이제 처음 그렇죠. 실전에 예. 쓰이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전국시대 초창기에 각 나라별로 이 병마차, 이게 한 100대씩 있었다면은 5년도 안 돼서 600대, 700대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무지하게 죽이거든요. 공자도 똑같이 이걸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공자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의 기운은 선하고 땅의 기운은 탁하고 어둡고 나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보자. 힘들 땐 하늘을 봐. 네.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와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전쟁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담한 현실을 정신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꿈꾸고 살아갈 세상은 저 어딘가 피안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환영 같은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몰입하지 말고 계속해서 정신을 갈고 닦아가지고 저쪽 올바른 진짜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게 바로 플라톤과 공자가 주장했던 바를 아주 극단적으로 앞치기로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공자의 생애가 춘추 시대부터 전국 시대 끝까지를 다 관통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공자의 사상이라는 것이 후대들에 의해서 계승 발전되면서 이게 결국 춘추 시대, 전국 시대라는 시대와 끊임없이 상호 조응하고 지금의 그 공문, 공자 문파, 논어로 집대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 만화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친척집에서 구박대기로 살고 있는 애 맨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나는 왕자야. 지금 이 집은 현실이 아니야. 소공자, 소공녀, 뭐 이런 내가 지금 서양 소설도 많아요. 이러고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내 부모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궁궐 같은 데로 데려갈 거야. 이게 일단 정신승리거든요. 출생의 비밀. 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지금 맡고 있는 거는
잠시고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지나갈 거고 내가 생각하는 진짜 올바른 세상이 펼쳐진다. 이게 정신승리인데 이제 플라톤 말고 공자로 가서 이 고대 유학을 이제 만들었다면은 중세 유학은 이제 송나라의 주희가 만들었습니다. 주희가 살던 송나라는 요나라한테도 맞고, 요나라한테도 몽골한테도 맞고 네. 맞으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남송이 사실은 대단히 지적으로 우월한 문화적으로도 번성한 번성한데 국가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최고였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저런 야만인한테 맞는 이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분한데 이걸 어떻게 넘어서냐. 지금 쟤네가 이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은 바로 이게 땅의 기운이 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못 살게 보는 거고 진짜 그 정신적으로 우월하고 탁월한 최종적인 승자는 비록 내가 매는 맞고 있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승자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협지들의 상당수가 남송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이때 되면 반드시 이제 성리학이 성립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나를 때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나를 때리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럼 걔가 압도적으로 세야 돼. 세고 내가 덤빌 생각도 못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오로지 무력으로 나를 때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어차피 내가 갑이야. 제가 무찌른 갑이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겨.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것들은 무식한 거야. 무식한 거야. 주먹만 앞서는 그렇죠. 놈들이야. 예, 그래서 고려 때 들어왔는데 고려 때 그 성리학이 처음 안향에 의해서 들어오면서 안향이 설정한 건 이거였죠. 원나라한테 우리가 그토록 많이 맞고 수모도 많이 겪었지만은 진짜 원나라보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훨씬 더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픈 현실을 갖다가 참고 버티고 견디고 이런 게 이제 성리학의 기본 틀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성리학이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훈구파가 살인파를 마구 때려잡으니까 살인들이 생각합니다. 저게 바로 리와 기에 있어가지고 저희 기의 세력이고 우리는 비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맞지만은 우리가 걔네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야. 물질과 무력에 우리가 굴복해도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훈구파라는 거는 이제 개국공신. 개국공신하고 이제 저는 그 정난공신까지 그 세조의 수양대군의 쿠데타까지를 같은 훈구로 보긴 하는데 그 세력들이 자기들을 억압할 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물리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한 번 더 이어지게 되면서 뻥튀기가 되는 게 386의 전쟁이 바로 그거 똑같거든요. 비록 군부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맨날 이렇게 주워 터지고 끌려가서 매나 먹고 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우월해. 우리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386이라고 하는 세력의 기본적인 정신도 성리학인 동시에 정신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지식인들을 매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전 세계 모든 혁명 이론 가운데 로드맵을 제시한 유일한 혁명이에요. 그렇죠. 이제 시대별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혁명을 해나간다. 두 번째는 경전에 대한 해석권을 지식인한테 줬어요. 그렇죠. 그 지식인이 사제 계급에 해당하는 거고 온갖 특권을 다 누리게 돼 있는 게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정신승리를 했는데 이 정신승리는 지금도 우리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정신승리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아큐정전 뭐 이런 거 네. 많이 하는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좀 지루한데 뭐 사람이 있다가 뭐 펀치가 날아오니까 맞은 것이 아니고 얼굴을 막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이게 정신승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만화 드래곤볼에 나오나 그 도리야마 아키라가 쓴 만화에도 나오지만은 스승과 제자가 대련을 하는데 이제 제자의 펀치가 정권 찌르기가 정확하게 스승의 얼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마 맞기라는 거다. 이게 코로 맞기라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은 게 아니라 맞기였다. 예, 막은 거죠, 그거. 네, 막은 거죠. 막은 거다. 그리고 우리도 언어 생활 속에서 가끔씩 깜빡깜빡하면서 그런 걸 쓰게 되는데 이런 말 있습니다.
용서한다. 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그게 뭐야? 그러면 뭐 하는 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지 말아야지. 그게 바로 정신승리의 끝판왕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민족이 미래는 없다. 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복수하고 보복하지 않는 민족한테 미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 자고 깨 있어. 자, 현관문 따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현관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자, 안방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장롱에 손대기만 해봐라. 장롱에 손을 댔어요. 저 안에 있는 현금이랑 보석에 손대기만 해봐라. 현금 보석을 다 털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나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게 이제 정신승리죠.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혀 없죠. 그래서 맨날 일본한테 사죄하라 이런 말 할 때마다 저는 좀 낯이 좀 뜨겁달까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일본이 계속 사죄하겠다고 말하고 우리는 거절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정신승리를 외치면서 그게 무슨 말이?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죄가 무슨 죄입니까? 사람이 문제지. 그렇죠. 죄 자체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 무슨 영화에도 나오는 대사인데. 예.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머릿속에 혹은 이 DNA 속에 남아있는 성리학적인 정신승리다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지금 내가 얼떨결에 정신승리했네? 라는 네. 부분이 이게 생각나시면은 기억에 뒀다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신승리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인간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도 문제가 있지만 이 정신승리는 이상하게 돈 버는 행위 자체를 다 불결하고 천하고 뭐 이런 걸로 인식해가지고 오죽하면 조선시대 때 서당에서는 이제 교육비를 갖다 내잖아요. 그러면 서당 훈장이 돼야 그냥 시골에서 글 좀 읽는 분인데 이분도 지식인이라고 돈에 손대는 것 자체는 매우 불결한 행위다. 그래서 쟁반 같은 걸 주고 그렇죠. 거기에 돈을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또 이렇게 담뱃대 같은 걸로 이렇게 끌어다 그러니까요. 대는. 예. 그러니까 절대로 돈에 직접 손을 대면 이 사람의 사회적 평판은 그날로 하락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번 세 번째 시간에서는 요 정신승리의 아주 끝판적인 형식으로 병자호란까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앞부분에서 제가 네. 좀 말이 길고 많아지는 바람에 병자호란을 건드리지 못해가지고 따로 이제 독립해서 하기로 네, 하고. 사회제에 가서 그 병자호란 얘기를 하면서 정신승리가 어떤 식으로 최종으로 완결이 되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승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정신승리를 하게 되면 일단 자기 스스로는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그러나 그럼 객관적으로 영화로 찍어본다, 뭐 카메라에 담아본다 하게 되면은 그 정도는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 축구 2002년 이전에 반복된 현상 중에 그 정신승리의 대표적인 예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가요? 자, 월드컵이 끝나면 혹은 뭐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나가고 주야장창 떨어지다가 86년에 이제 처음 월드컵에 갑니다. 근데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지거나 월드컵 본선에서도 당연히 조별리그 탈락을 해왔죠. 네. 그러면 꼭 감독, 코치를 바꿔요. 그리고 온갖 비난은 거기다 퍼부어. 마치 우리가 갈 수 있었는데 월드컵 우승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감독이 바보여가지고 못 간 것처럼 네. 감독 한 사람을 희생양을 만듭니다. 희생양 문화. 누구 하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면 모든 사람의 자존심에는 상처가 안 나요. 왜? 우리는 훌륭한 민족이고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바보 같아서 못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안해져. 문제는 뭐냐? 실질적인 실력 향상은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그 뻔한 거를 알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았느냐? 혹시나 로또처럼 유행수로 월드컵 본선에 나가고 16강에 나가고 그러면은 영웅이 돼요. 민족적 영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만의 가능성, 자기의 실력, 명성, 기타 모든 것들이
일확천금처럼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축구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사회의 모든 부면에서 다 공통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방식인 것은 혹시 아닌가.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얘기하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실력을 기르는 데 매진하는 것보다는 누구 하나 바보 만들고 걔 비난하고 쟤 때문에 쟤 하나 때문에 안 됐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된 예. 겁니다. 남한테 뭐 희생을 만들어가지고 그 상황을 가장 아름답게 해석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속아서 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죠. 정신 승리할 시간은 노력을 해라.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러면 당신은 그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역으로 던지고 싶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욜로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종의 변형된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건 사실 기성세대 잘못이죠. 잘못이긴 한데, 어쨌거나 뭐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그거를 전제하지 않고 말을 했을 때 자꾸 현실을 자기 편한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것도 정신승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신승리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승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을,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해석을 해석을 하죠. 머릿속에서만 바꿔서 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선하고 피해자고. 네. 피해자 코스프레. 이 이런- 얘기하면 또 끝이 없는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게 잘못된 말이거든요. 네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말을 하는 선생님이나 학생이 공범이 되는 겁니다. 물론 네 잘못이 아니야인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없지는 않지만 있기는 대부분의 있지만.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예, 이런 얘기까지 하다 보면은 하나씩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네. 줄이고 네. 다시 병자호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병자호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선민국 600년 제4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뭐 자. 하나 보여주실 게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전란시대 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예. 근데 이게요. 외란호란이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 정신승리입니다. 이 책에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임진전쟁, 병자전쟁. 네. 그러니까 외란이라는 거는 일단 임진년에 일어났다. 오케이. 외라는 게 이제 일단 그 비칭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라 대 나라가 붙는 거는 전쟁 전이고 나라도 아닌 것들이 와서 성가시기에 걸고 막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게 난입니다. 네. 그 임진왜란은 굉장히 정신승리적인 거고 병자호란도 네. 오랑캐인호가 일으킨 난리다. 예. 이게 패전국에서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뭐 젖잘싸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요새는요. 네. 그 팬들이 보통 그 말을 하는 게 맞잖아. 네. 요새는 선수들이 그 말을 한다니까. 젖잘싸. 우린 졌지만 잘 싸웠다. 어. 그냥 뭐 긴 말 할 거 없이 이 책의 서두. 서두에서 제가 이제 네. 꼭 설명드릴 거는 그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임진전쟁하고 병자전쟁을 갖다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사건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영상을 한번 네. 보여드리면서. 예. 요 챕터의 앞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김부르는 158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김부른이 10살 때 일본이 쳐들어왔다. 아버지는 칼에 베이고 어머니는 조총에 맞아 죽었다. 본인도 고생 많이 했다. 하필 살던 곳이 왜군이 지나는 길목인 탓에 7년 동안 전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었다. 일본군이 사천 외성을 쌓을 때는 대가 없이 끌려가 어깨살이 짓무르도록 돌을 날랐다. 전쟁의 지읒자만 나와도 진저리를 치던 김부르는 고향을 버리고 평안북도로 이사를 했다. 최대한 부산에서 멀어지고 싶어서 다시는 악몽을 겪고 싶지 않아서다. 1627년 이번에는 북쪽에서 후금이 쳐들어왔다. 그의 나이 45살 때의 일로 2달이 채 못 되는 기간이었지만 가족 하나가 망가지는 데는 충분했다. 아내는 끌려갔고 아이 셋 중 하나가 죽었다. 그는 다시 더 밑으로 내려왔다. 한약이다. 1636년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또 쳐들어왔다. 차라리 평안북도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병자전쟁은 짧지만 강렬했고 김부르는 남한산성에 갇혀 쫄쫄 굶으며 자신의 선택을 저주했다. 물론 김부르는 가상의 인물이다. 이 인물을 내세운 것은 임진전쟁과 병자전쟁이 시간적으로 별로 멀지 않으며 두 전쟁이 한 사람의 인생이 다 겪을 수 있는 전쟁으로 거의 붙어 있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다.
임진 전쟁에 이은 정유제전이 끝난 게 1598년이다. 그리고 29년 만에 정묘 전쟁이 났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전간기보다도 짧다. 그리고 9년 후에 또 병자 전쟁이 났다. 45년 동안 4번이나 전쟁을 치렀다. 이걸 견딘 것만 해도 조선은 대단한 나라다. 자, 오늘은 그 병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자 전쟁과 정신 승리죠, 결국은. 네. 병자 전쟁 하면 이제 요즘은 그 어떤 책을 읽기보다도 가능하면은 영상 같은 걸 통해서 네.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많이 이렇게 강의들 하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터넷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에 나온 거 인터넷에서 또 돌아다니는 본인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들 그대로 믿고 사셨다가는 정말 곤란한데. 심지어는 역사적인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근데 그게 원전이 뭔가요? 어떤 사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영화 어디에 나옵니다. 네.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화는 픽션입니다. 예. 영화라고 대답하는 거는 그것도 나아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로 믿고 네. 뭐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나온 거는 어떻게 확신을 하세요? 구독자가 많아요. 네. 조회수가 높아요. 네. 세계 최대 그 포르노 사이트 폰허브 들어가면은 적게 나오는 조회수도 수천만 건이에요. 그게 역사의 진실인가요? 참 그렇습니다. 자, 병자 전쟁 얘기를 갖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흥 그 만주족들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빤히 보고 있고, 명나라는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네.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조선은 명나라가 임진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게 얼마며 제조 지은. 갚아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송시열 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침략을 당한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고 명나라를 우리가 돕지 못하는 게 슬픈 것 뿐이야. 이 정신세계 굉장히 회로도가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네. 이게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그렇죠. 이렇게 명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 가서 계속 홀대할수록 그러면서 자기들은 조선 이 사대부들은 명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병자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아마 남한산성이 아마 텍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김군의 남한산성? 김군의 남한산성. 그래서 소설로는 재밌고 문장으로는 재미있으나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매우 많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소설적 각색이 좀 들어가 있죠. 들어갔죠. 게다가 그 최종병기 활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선 백성이 50만 명이 끌려갔다고. 근데 그거는 그 최명길이 그냥 한 말이에요. 끌려간 백성의 수가 50만 명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이렇게 들었다. 확인은 못도 아니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50만 명을 어떻게 먹이면서 데려갑니까? 4만 몇 명이. 네. 아마 50만 명이면은 저 심양, 그러니까 당시 청나라의 수도죠. 네, 거기를 다 걸어간 건데. 걸어간 건데 그 50만 명을 데리고 그걸 걸어갔다. 무슨 모세 출애굽도 아니고. 아니, 아침 되면 무슨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네. 아니고. 저는 그게 일단은 믿어지지가 않고요. 만약에 식량 조달 없이 끌고 갔다 그러면은 심양에 도착했을 때는 한 500명? 그렇죠. 뭐 다 95% 이상은 사망했다고 보는 게 맞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단은 그 병자 전쟁에서 그 재미있게 안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홍타이지가 그 전에 전쟁을 갖다 먼저 한번 일으킨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인조가 잽싸게 강화도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전쟁이 길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정묘전쟁 때는 전쟁이 길어지는데 명나라는 자기를 뒤통수에서 총을 겨누고 있고, 조선은 강화도로 들어가가지고 임금이 전지를 내리니까 네. 우병들이 모여가지고 진군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거기다 이제 진중에는 전염병도 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자 전쟁 때는 머리를 아주 많이 씁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도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이제 양갈래로 그렇습니다. 나눠서 진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기각지세라고 그래가지고 그 요충지성을 이제 두 개를 놓고 한쪽으로 침공에 들어오면 다른 한쪽이 한쪽을 가서 돕는다는 이런 작전이었는데 이거를 무력화시키죠. 그렇죠. 의주하고 창성이 하나로 이어지는 네. 건데, 한번 써보자. 그다음에 이제 안주 쪽이 있고, 그러니까 평안도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뭐 대략 봐서 이제 두 개의 개라고 길이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동군, 서군을 갖다가 이렇게 네. 나눠서 볼게요. 그러면은 서군은 이 서쪽에 있는 내려오는 것은 한꺼번에 진군하는 게 아니고 300명, 1000명, 뭐 2000명 이런 식으로 시차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군이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없죠. 기다릴 수도 없고 네.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장계를 올려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지나갔다. 그럼 추격해야 되는데 네. 좀 있으니까 또 와. 와. 그러면 그러면 또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럼 또 지나가. 그럼 쫓아가고 싶구나. 근데 또 와. 또 조금 와.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발이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성을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이 뒤통수를 맞게 되는데 이걸 성을 그대로 통과해가지고 한양으로 진격을 해버린 거고 동로군은 반대로 제일 위에 있는 큰 성부터 붙어가지고 거기 전면전을 벌이면 내려오니까 여긴 여기들이 여기 구하러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그러니까 기각지세가 이제 무너지는 기각지세 겁니다. 무너지는 거고 안주와 영변, 그러니까 의주하고 창성으로 진격하는 두 가지 루트를 다 봉쇄해버린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인조가 강화도로 못 가게 만든 성공을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300명 인원이 너무 제일 처음에 온 게 300명이 6일인가 만에 왔는데 한에 도착했는데 저 남한성형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막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내가 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최초에 선발 때 300명이 내려와가지고 오니까 조선도 기병이 있잖아요. 네. 기병 70병을 내보냅니다. 70병이 다 전부 다 몰살을 당해요. 전멸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전투력이 좋아서가 그러냐가 아니고 70명이 싸우러 나가니까 임금이 술 한 잔씩 준 거예요. 네. 이 술 한 잔씩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길 바란다. 그러니까 나와 싸우면 되는데 바로 안 나가고 그 동료들한테 가서 술을 또 받아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네. 나가서 다 죽었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 실제 전투보다는 뭐 명분, 포음, 덕식 이런 게 중요한 거네요. 임금으로부터 술을 받아서 마시고 또 그 동료와 이런 사람들로부터 또 술을 받아 마시는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긴박하게 나가가지고 300명 그렇죠. 붙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해롱해롱 나갔다 결국 그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석촌호수에 네. 삼전도비가 있습니다. 이게 대청 황제 무슨 공덕비인가? 공덕비, 예.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제 항복 의식이 벌어졌던 장소죠. 그 제가 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숫자 같은 거는 제가 일부러 그 책을 보면서 하겠는데 제가 숫자가 너무 약해가지고 네, 그냥 맨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숫자는 책 안에 있다. 책 안에 있습니다. 책 안에 있다. 예, 우리 알려지기로는 뭐 12만 4천 명이 뭐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병자 전쟁사라는 책을 쓰신 분이 그냥 임의로 쓴 거래. 12만 4천 명이 쳐들어왔다고. 무슨 근거로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영감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꼼꼼하게 그 숫자 했는데 아무튼 그 밑에 시종들까지 다 해가지고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가 네. 내려왔다는 거고 4만 3천 명이 50만 명을 끌고 갔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대규모 유세를 안 하지만 87년 뭐 대선 때 예. 혹은 뭐 63년, 67년, 71년 대선 요럴 때 음. 항상 그 군중 동원수 가지고 예. 뭐 경찰 추산 2만 명, 예. 뭐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번 어떤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언론사 계신 분이 이런 말을 했죠. 딱 보니까 100만이네. 네. 야, 저는 그때 초능력자가 나섰다는 생각했어요. 야, 그러니까 셌어. 딱 보니까 저 정도면 100만이다. 100만 어디서 봤는지 궁금해요. 네. 100만 명을 본 적이 있는지 실제로 그 100만을 실제로 본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인간의 안구는 100만 명을 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건데 아무튼 그래서 아니 이런 거예요. 잠실 저 올림픽 경기장에 한 8만 명 들어가나? 입석까지 가득 찼을 때가 10만인데 그 10배가 모인다? 예. 잘 상상은 안 됩니다. 아무튼 그 기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 했던 거야. 이 대한민국에서 쓴 일부 전쟁사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거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뒤부터 기록을 또 꼼꼼히 잘 따서 봤는데 들어가서부터 또 이제 난리죠. 남한선상에서는 그 배우 홍영창 네. 하는 역할의 그 아들이 강화도 방위를 책임있는 김경징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김경징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강화도는 이제 인조는 피난을 못 갔지만 후궁들하고 세자들 보냈죠. 네. 보냈는데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버티고 강화도에서 이 둘이 잘 버티기만 하면은 어차피 얘네 계속 또 오래 있지 못한다. 결국 인조가 이 항복을 결심하게 된 것은 강화도가 털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항복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때 명나라의 물을 다루는 장수들이 청나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수군. 네. 수군 책임자들이 청나라로 등을 돌렸다는 것, 등을 돌리고 청나라로 넘어갔다는 귀부했다는 걸 몰랐죠. 알았어요. 알고도 그리고 그 둘이 이번에 병자전쟁에 참여했다는 걸 알면서도 설마 강화도가 털리겠어. 그렇게 또 정신줄을 뻗은 거죠. 그 둘이 우리는 사실 수군이 그렇게 강한 민족이 아니고 명나라는 생각보다 수군이 강합니다. 그 수군 우리나라 어떻게 되면은 함장급을 다루던 사람 장수 둘이 청나라로 투항해가지고 여기서 이 병자중에 투입이 됐는데 강화도를 못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다가 강화도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인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항복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 사정도 되게 재미있는 거가 이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청나라 군영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VTR 보면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그 마마가 돌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문제는 만리장성 이남에 그러니까 한족들이 사는 이쪽에서는 이 마마가 되게 익숙한 질병인데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몽골, 만주 이런 쪽에는 되게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계속해서 우리 항복할 때니까 이제 항복을 갖다 이제 하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신들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청나라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꾸 항복하라고 보채요. 나중에 알았죠. 네, 항복하라고 보채고 막 조건도 깎아줘. 예전에 이만큼 해달라고 한 건데 이만큼만 하는 걸로 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원래 다 끝마치고 홍타이지가 경복궁에 가가지고 며칠 놀다 가는 게 그 일정이었는데 바로 갔습니다. 네. 이렇게 전염병이 무서워서. 전염병이 무서워가지고. 초스피드로 끝나요. 네, 초스피드 끝났습니다. 2달 안에 끝납니다. 2달 안에 끝나버려가지고. 자, 이때부터 이제 청나라한테 당한 걸 갖다가 조선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정신승리. 네. 우리가 비록 원하지 않던 이게 이 정신승리는 사실 그 전부터도 이어진 건데 청나라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청나라 조정에 사신을 파견하겠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 즉위식인가에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 오랑캐한테 절할 수 절 안 없다고 해가지고. 뻣뻣하게 대들다가 이제 좀 고초를 당하고 사고를 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신들이 오다가 청나라에서 준 그 국서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도저히 우리를 깔아뭉개는 거니까 이대로 제출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또 오는 길에 위조를 해요. 위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귀양을 갔거든요. 이 귀양을 간 게 국서를 위조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분연이 일어나서
대들어야지. 그러니까. 절만 안 한 게 그게 제대로 투쟁을 한 거냐. 네. 아니 그 자리에서 전 세계 말하자면 그 이 아시아 각국 사절들이 다 와 있는 데서 그 정도로 뻣뻣하게 군 것만 해도 이거는 결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또 그러면 또 그랬을 거야. 그러니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거늘 네. 이랬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잘 풀리면은 네. 내 판단이 옳은 거였고 잘 안 풀리면은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야. 제가 잠깐 옆길로 세자면요. 2003년에 축구협회 기술위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감독 선임, 음. 감독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많은 언론에서 이제 공개 선임을 해라. 네. 밀실에서 감독을 선임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 세계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국가대표 감독을 구한다. 등등등 해가지고 몇 사람이 왔고 이제 그럼 최종 후보는 세 사람으로 압축이 됐다. 뭐 능력, 업적, 뭐 기대 연봉 등등을 합쳐서 등등등. 그래서 그 세 사람과 이제 공개 면접을 하겠다. 근데 중간에 이게 너무 공개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원래 계약하고 싶었던 분하고 계약을 못하고 네. 이 세 명하고도 다 계약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언론이 그런 일은 비밀스럽게 외부로 정보가 새나지 않게 잘 해서 그러니까. 마무리를 줘야지.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됐다. 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겁니까? 춤추지 말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또 그럴 거야. 춤 안 췄다고. 그래서 아무튼 청나라와의 이 정신승리. 네. 다행히도 정신승리라는 게 이게 유통기한이 있긴 합니다. 네. 얼마나 돼요? 100년 정도요. 아, 그런가요? 네. 100년 후에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정상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객관적으로 사태를 볼 수 있으니까. 네. 오랑캐 천하의 주인을 하늘에 내린다고 하면은 저 청나라 오랑캐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늘에 네. 내렸을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동이족 오랑캐인데 오랑캐가 오랑캐를 섬기는 게 뭐 이상하냐? 그렇죠.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해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어린 황제를 끝까지 추앙하고 네. 명나라 망한 그 연호를 계속 조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나마 그래도 논리적인 거는 자 명나라가 망해간다 그러지만 쟤네가 분연이 일어나서 군사작전 펼치면 조선한테 타격을 가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래도 이해가 좀 가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명나라한테 충성을 해야 된다. 이거는 시대착오적이죠. 그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도 나서도 근데 명나라 망해도 우리는 이제 야, 명나라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소중화. 소중하다. 그래서 이거는 정신승리만이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거는 이 주인이 죽었으니까 네. 갑자기 노예가 신하가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그거잖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은 좀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 성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식의 정통성이라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성리학이라는 것은 정신적 지주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어떤 질서 전통과 질서에다 조선을 편입시키는 거가 네. 조선이 원래 건국한 이유였으니까 명분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가깝게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신승리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사명대사 훌륭한 분이지만 정말 업적도 많아요. 네. 승병장으로. 그런데 뭐 임주에 내란 이후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무슨 일본이 사명대사를 뭐 불태워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 도력을 발휘해서 방을 뭐 얼음장으로 만들었다. 뭐 박씨 부인전 뭐 이런 것들이 네. 다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정신승리고 그렇죠. 청나라에 대한 정신승리는 훨씬 더 많죠. 자 그래서 이제 명나라한테 정신승리를 바치고 청나라가 이제 드디어 대적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대전만 해주면 되는데 또 과다하게도 빠져들어가지고 네. 그룹 또 시간 200년 정도 흐르고 나서는 또 이번에는 일본이라는 존재가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외놈들이 아닌데 여전히 청나라를 바라보고 있다가 또 맞은 거잖아요. 네. 명나라한테 붙어 있다가 청나라한테 맞고 청나라한테 붙어 있다가 일본한테 맞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민족은 한 번도 침략을 갖다 해보지 않은 평화를 애호하는 애호하는 민족이다. 민족이다.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이라고 말하면은 우리 저 역사에서 광개토 대왕을 지워야 됩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다 지워야죠.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리수라는 물도 없애야 됩니다. 그 아리수라는 표현은 한강을 지칭하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아리수라는 표현은 광개토 대왕비 거기에만 나오거든요. 네. 그러므로 서울시는 즉각 아리수라는 이름료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중국인이라고 동북공정에다가 넘겨주는 걸로. 광개토대왕, 호태왕. 근데 광개토대왕이라는 시호 그 명칭 자체가 광 넓혔다, 개척했다, 국토를 가장 널리 국토를 개척했다. 그러면 다 이거 평화협정으로 국토 개척한 겁니까? 그 우리가 저 개마기병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개마고원에 있었던 개마기병이 아니고 개마 갑옷을 입은 기병인데 동아시아 최고의 기병. 지금도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짱깨라고 하잖아요. 러시아 사람은 로스케라고 하죠. 네.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무시할 때 까오리빵지라고 그러거든요. 네. 고려 봉자. 여기서 고려는 고려가 아니고 고구려를 말하는데 바로 광개토대왕 말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몽둥이 들고는 쌈만 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조선인들에 대한 멸칭이 될 만큼 광개토대왕은 정말 5만 명에 달하는 그 개마기병으로 5만 명 정도 했다 하는데 당시 하이테크 무기 하이테크로 보자면은 그 기병 하나하나가 하나의 전차인 거예요. 전투기, 전차. 네. 전차가 5만 대가 한꺼번에 돌진하는 그거를 가진 민족을 갑자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바꿔놓고 그것도 또 치우쳐나온 것도 전쟁의 신이잖아. 그거는 맞는 건데 왜 또 축구에서 또 전쟁의 신을 또 해? 또 평화의 신을 해야지 또. 뭐 축구가 유사 종교, 유사 전쟁 비슷한 게 있으니까. 예,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맞고 맞으면서 끝까지 버티고 그럼 상성은 정신주로 왔으며 그 기원에는 그 뿌리 깊은 성리학적인 이 질서, 정신적인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은근히 머릿속에 있어서 다음 세대로 일부 전해지고 또 일부 전해지고 해서 우리도 모르게 가끔 정신승리를 하는데 정신승리만큼은 제발 하지 말고 그냥 승리하자. 네, 실질 승리를 하자. 네, 정신은 개나 주고 승리합시다라는 얘기 갖다가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그래서 조선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사 자체가 실질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